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70년간 영국 군주로 재임했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조금 전 거행됐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각국의 조문 외교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세기의 장례식 주요 장면에 더해서 찰스 3세 시대 영국의 과제까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그런데 당선자보다 낙선자의 선전에 관심이 더 쏠리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 주요 장면까지 정치권 소식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19일 월요일 뉴스 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을 비롯한 주요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주변엔 수백만 명이 운집해 여왕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문 일정이 하루 뒤로 늦춰지면서 외교 홀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왕실의 시간 조정에 따른 것인데도 슬픈 날에 확인되지 않은 말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며 폄하하려는 시도는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한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징계를 거론하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파문이 일자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가 정치 분야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살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당시 위생모뿐만 아니라 장갑까지 껴서 증거인멸 시도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2명이 다치고 정전과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5박 7일의 순방 기간 첫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순방을 이어갑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영국 방문 이틀째, 전날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했습니다. 국장에는 모두 2,0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여러 주요 국가 정상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교통 사정으로 미뤄졌던 조문록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힘쓴 여왕과 동시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현지 교통 문제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대신 한국전 참전 용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빅터 스위프트 씨를 만나 국민 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5박 7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첫 방문국인 영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 이제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 연설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전날 환영 만찬에서 만나 반갑게 안부를 나누며 유엔 총회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회담이 조율된 적 없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마지막까지 한국과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각국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하며 조문 외교를 마친 윤 대통령. 다시 1호기를 타고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총회와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로 큰 이변 없이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의원의 경쟁 상대였던 이용호 의원이 깜짝 선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윤그룹에 대한 당내 견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주호영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기호 1번 이용호 후보 42표, 기호 2번 주호영 후보 61표, 무효 3표. 그래서 주호영 후보가 투표 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습니다. 주호영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재선 원내대표로 또 한 번 당을 이끌게 된 주 의원은 내부 안정과 외연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거 압승에는 실패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른바 주호영 대세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특히 상대가 호남 출신 재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용호 의원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변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미심,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선 추대론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던 일부 친윤그룹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극한 갈등, 잇따른 실책으로 내내 어수선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거란 시선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또 한 번 원내 사령탑에 오른 주호영 의원은 곧바로 수많은 난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친윤그룹에 대한 당내 견제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송사까지 당 안팎의 어려움을 동시에 관리하는 만큼 주호영 리더십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거론하며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곧바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착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유상범 의원은 결국 당 윤리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당선 직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정 위원장이 중징계 중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경고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곧바로 이 대화가 전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서며 사실상 제명 절차에 돌입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전 대표도 SNS를 통해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해 징계를 상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오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 의원과 해당 대화를 나눈 건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던 지난달 1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닌 평의원으로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는 겁니다.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당과 당원들에게 퍼부은 날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이 전 대표를 향해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글을 올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유상범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정진석 의원에게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 의견이라도 다른 의원에게 알린 건 윤리위원으로서 부적절했다면서 사과하고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받지 않게 하겠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윤리위도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향후 윤리위 직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 의원의 사임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사 여부를 떠나 민감한 시기에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함께 오찬을 하려던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의힘은 또 한 번 문자 유출로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피의자 31살 남성의 이름은 전주환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과 관련해서 YTN이 취재한 결과 전주환은 범행 당시에 위생모뿐만 아니라 장갑도 착용한 걸로 확인이 돼서 증거인멸 시도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스토킹해오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피의자는 31살 전주환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1시간 정도 논의한 뒤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전 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와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위가 계획 범행이라고 1차 결론을 내린 가운데 관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생모를 썼을 뿐 아니라 스포츠용 코팅 장갑도 착용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장갑을 샀다가 범행 당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생모는 물론이고 장갑까지 낀 것, 머리카락이나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경찰은 사실상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범행 전 피해자 옛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에서 확보한 PC와 외장하드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전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송치 당일 전주환의 모습도 언론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수사하거나 불송치한 사건도 전부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첫 출근 뒤 가장 먼저 예방한 곳은 경찰청이었습니다. 이 총장과 윤익은 경찰청장은 20분가량 면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폭력 사건,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입니다. 우선 대검과 경찰청, 그리고 지역 단위별로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 초기부터 가해자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경 사이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기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유치장 입감과 같은 잠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장되지 않고 누락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사이 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법원의 가해자 구속 필요를 더 강하게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검찰청과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이 대면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검 형사부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이 일선 의견을 수렴해 키를 잡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기존에 있던 긴급 응급 조치와 가해자 유치장 구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보복 위험 등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긴급 잠정 조치와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 저녁 울산 동쪽 바다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일부입니다. 네, 이 지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발생했는데 규모는 4.6이었습니다. 기상청이 일본 기상청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전한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진앙은 북위 35.4도, 동경 131도로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였습니다. 기상청은 이 정도 지진이면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은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들어 강풍 피해가 있던 지역인 만큼 추가 피해 우려도 나왔습니다. 다만 울산 지역 일대에서 이번 지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아직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근접한 부산과 경북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YTN에도 지진 감지나 피해 관련한 제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만에서는 규모 6안팎의 지진과 여진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2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에선 강풍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과 부산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은 이 태풍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태풍 난마돌로 인한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에서 아파트 앞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강풍에 떨어진 담장 펜스에 눈 주변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에선 40대 여성이 지상 승차장을 지나다가 강풍에 쓰러진 화분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이 심하지 않아 치료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선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이 사고는 원인이 태풍 때문이 아닌 안전사고였다며 태풍 피해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강풍이 불며 부산과 울산 등에 거주하는 7천 가구 이상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북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은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통영에서 삼천포 등 수십 개 항로를 다니던 여객선이 운항 중단됐고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코레일은 동대구부터 부산까지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한려 해상 등 일부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됐다가 순차적으로 풀렸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태풍 난마돌 중심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경남과 울산, 포항을 가장 가깝게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을 몰고 와서 사고가 잇따랐지만 다행히도 앞선 태풍 이 흰남노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탑차 위에 올라 짐칸 문을 해체합니다. 울산대교를 지나다가 강풍에 저절로 문이 열리며 길을 막았던 차량입니다. 울산대교 위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르니까 작업이 안 되니까 저희 터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 안에 이제 바람이 이제 안 부니까 그 안에서 작업하려고. 거대한 기둥과 함께 한쪽 면이 맥없이 쓰러진 곳은 경남 거제시 골프 연습장입니다. 경남에서는 바람에 사과와 배가 떨어지는 등 농작물 피해를 본 논밭이 9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로 잠정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상가 2층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유리 파편이 인도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펜스가 무너져 2차선 도로를 막았습니다. 지점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으로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기도 한 부산. 일요일부터 119에는 태풍 피해 신고가 1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태풍 흰남노와 같은 심각한 월파 현상은 생기지 않아서 앞선 피해도 다 복구하지 못한 해안 상인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걱정은 많았지요. 걱정은 많았는데 그래도 먼지보다는 좀 쉽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마음 놓이고 별 피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앞선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또 다른 태풍 소식에 해병대는 다시 장갑차를 소방서에 배치했는데 다행히 출동할 일은 없었습니다. 저번 흰난로 때문에 엄청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막 치우고 하는 난리인데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한때 태풍 중심이 200km 가까이 다가왔던 부산 경남과 울산 포항. 강한 바람으로 태풍 위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사고도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앞바다에서 낚시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해안가는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만큼 이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깔린 바다. 세찬 파도가 연신 내려치는 갯바위 주변을 해경과 구조대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헬기 조명 불빛에 의지해 물에 빠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익수자를 발견한 소방대원이 몸을 결박한 뒤 신호를 보내자 헬기가 황급히 위로 끌어올립니다.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저녁 7시 50분쯤. 6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구조를 해서 올라가자마자 이제 심폐소생술 CPR을 하면서 병원까지 갔고요. 의사에 의해서 사망 판정까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당시 낚시객이 휩쓸린 제주 북부 앞바다는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렸던 상황. 최대 10m에 달하는 높은 파도 탓에 구조 과정에서 해경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파도가 좀 크게 쳐가지고 해양경찰분들이 다 파도에 맞고 다 갯바위 쪽으로 밀려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쓰러지셨거든요, 3분이. 중대본은 이번 사고를 태풍 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보고 태풍 피해 집계에선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안가 갯바위나 방파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탓에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태풍이 오면 갑작스럽게 너울성 파도가 닥치거나 폭풍해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해안가 출입이나 해안도로 차량 통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갯바위나 방파제에선 파도에 휩쓸리거나 미끄러지는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악화된 기상 상황으로 구조도 쉽지 않아서 태풍 시 해안가 등 위험지역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태풍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시각각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불거진 외교 홀대 논란의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고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기의 장례식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팬데믹 이후 주요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빅 이벤트인 측면도 있죠. 그렇죠. 전 세계 지도자 VIP 한 500여 분 네. 등 한 2천여 분이 참석을 했어요.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을 뭐 이렇게 보여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예. 세계 각국의 정상들, 주요한 지도자들과 친분 관계를 나눈 주요한 이벤트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께서 영국의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뉴욕으로 가셔서 유엔 총회 연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장례식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이벤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역사의 한 장면, 세계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을 지금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외교무대는 무언가 굉장히 그 손에 쥘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새롭게 장이 열리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그 포석을 잘하는 외교무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석을 잘하려면 굉장히 전략적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분석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석을 잘 하고 좋은 전략을 세워서 나가셨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왕 참배 일정이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야당에서 의전 홀대 지적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문 취소를 발표할 것이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영국에 도대체 왜 간 것입니까?
왜 다른 나라 정상들은 가능한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만 불가능한 것입니까?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네. 자, 왜 대한민국 정상만 불가능하냐 민주당의 논평을 듣고 오셨는데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확인되지 않은 말로 폄하를 시도해서 유감이다. 이게 도착한 시간이 우리는 좀 늦었고 그다음 교통하고 맞물려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뭐 설명도 있었는데 이 문제 외교 홀대 문제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문을 못했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나라 외교 홀대다 이렇게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비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그래도 그때만큼은 좀 정쟁을 중단하고 외교적인 성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성원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요. 만약에 좀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녀와서 국회에서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한 건 잡았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롱, 비아냥,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과한 비판해서 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외교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실무적으로 실수한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정상들은 조문 갔는데 왜 우리 못 갔어? 교통이 막혀서? 교통이 안 막힐 줄 알았나? 교통이 막히더라도 대통령이 사전에 일정으로 확정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고 의전이고 공무원이 할 일이죠.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식의 반응은 좀 옳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상중인 만큼 문제가 있더라도 다녀와서 지적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세계 질서 재편의식의 전략적 준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 상황이 좀 약간 불안하게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뭐 우리 장설철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교통 상황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뭐 우리 장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정치권에서 의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실제 집행을 해보고 계획해 본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바뀌는 상황을 바꿔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수준만 해도 그런데 대통령이면 그 수많은 인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비판할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과를 얻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때지 그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할 타이밍은 아니다. 특히나 상중이라는 뭐 다른 나라의 상황이긴 하지만 상중인 상황에서 과연 타이밍이 적절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서로 헐뜯고 공격하려는 데만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 장례식 참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도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왔는데 잠시 보시면 소폭 올라서 34%대를 기록했거든요. 이번에 순방 외교가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여기에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우상향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근데 저번에 나토 순방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와 관심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하락시킨다라는 평가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없이 정말 대통령께서 미국과 캐나다에 방문하면서 당초에 내세웠던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조 연설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세계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지금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율 문제,
네. 그래서 미국과의 통화 수합 문제를 어떻게 좀 이번에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터리 문제가 많은 국민들과 기업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겠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혜적인 한미 FT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정들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이 유지될 수 있지, 만약 저걸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면 도저히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이나 배터리 사업이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잘 여러 가지 협상을 해 나가자라는 원론적인 얘기라도 이끌어내야지, 그거라도 없으면은 상당히 좀 많은 실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 뭐 경제 성과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다시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가 지금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검토해보겠다 정도는 듣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틀을 보지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큰 틀은 뭐냐면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외교 안보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더 타임라인을 좀 길게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기술 질서가 어떻게 되고 그 기술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 간에 어떤 신뢰를 쌓아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면 큰 신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틀 안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6.25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안보 파라미터에서 제외되면서 그것이 촉발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어떤 경제 안보 파라미터, 그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뭐 지금 당장 저런 것들 큰 피해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틀 안에서의 신뢰를 쌓는, 축을 쌓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통화 스와프 뭐 이런 얘기 뭐 아까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역시도 이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지 통화 스와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를 오래 다뤘지만 통화 스왑이 지금 효과를 그렇게까지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국채 시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달러 동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 문제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달러 동원 능력이 굉장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 스왑을 맺어도 사실상 실질적인 통화 스왑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건 뭐냐? 신뢰적인, 경제 신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신뢰를 쌓아갔을 때의 어떤 경제적인 우리 시장의 신뢰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뒤에 큰 것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도 큰 틀에서의 신뢰를 포석이 중요하다고 얻어오는 것. 이것만 해도 큰 성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때 어떤 결과들을 들고 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다시 돌고 돌아서 주호영 체제가 되는 셈인데 오늘 당선 소감을 보니까 원망과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린다. 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대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란과 갈등 없이 본인이 어떠한 리더십이나 권위를 갖고 현재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표가 별로 안 나왔어요.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61표를 받고 경쟁자였던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한 지 대략 280여일밖에 안 돼요.
그분이 과연 이런 식의 표를 얻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 견제가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이용호 의원의 42표 파란에 더 관심이 가요. 사실 그렇죠. 당선보다. 맞습니다.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견제와 반감이죠. 견제와 반감. 그러니까 어떤 반감이 있냐면은 아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날아갔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원내대표를 통해서 지도부에 복귀하는 것이 맞을까? 근데 이번 원내대표는 28일 날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또 정진석 비대위는 날아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추대하자라고 미룬 분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잖아요.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과연 대통령실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아닐까? 우리는 대통령실의 출장소인가? 그런 자괴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 예.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과 국민의 뜻, 대통령실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시키는 사람 또 원내대표로 뽑아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얻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랬군요. 42표 이렇게 발표될 때 현장에서 와 이런 네. 소리가 났다 이렇게도 전해지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추대하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42표가 이용호 의원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원내대표 투표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비대위원장 추인할 때 박수로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이것도 비밀 투표로 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밀로 할 때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뭐 이렇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 뭐 좀 더 자유롭게 투표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박수로 추인한다. 이거 과거에 공산당이나 하던 일이거든요. 네. 요새 공산당도 이거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그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한심하고요. 예. 그리고 그 민심, 그 다음에 의원들의 마음 이런 걸 좀 더 잘 파악하는 방법을 택해야 좀 더 민주적인 정당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자기 의사를 좀 더 잘 표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련되고 정도를 걷고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국민의힘은 이미 이준석 그 대표 탄핵, 사실상의 탄핵을 통해서 반민주 정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더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 그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저는 저 정도 경륜이면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하는 어떤 이런 도발 이런 거는 절제시키고 막을 줄 알아야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저 강성 팬덤에만 얹혀가고 이럴 거면 저 직 역시 생계형 원내대표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해 보건데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좀 물러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 좀 사퇴 선언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리더십을 주호영 의원이 발휘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장성철 소장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졌지만 잘 싸운 이용호 의원 이날 정견 발표에서 윤심에 대한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선 이후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윤심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심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의중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가까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자칫하면 실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돈간 같은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변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민심,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네, 먼저 정견 발표에서 한 말 윤심인지 권심인지 헷갈렸다 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막판까지 사실 중진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딱 2파전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심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추대 노드로 흔들렸던 부분을 애둘러서 이제 비판한 발언은 들리는데 당내에서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합시다. 우리 이분 비대위원장도 했고 경륜이 있고 경험이 예. 있다. 지금 정권 교체된 지 처음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느냐. 원내대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와가지고 원내대표를 하면 여러 가지 보고받고 상황 파악하다가 끝난다. 국정감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법안 처리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법안, 야당과 협상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안도 국정 운영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안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말로 여러 의원들을 설득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뜻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이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교감 하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감이나 반감을 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려고 예상되었던 중진 의원들, 예를 들면 대구의 윤재욱 의원이라든지 경기도 안성의 김학용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출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자, 당신들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도전해.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간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분석이다. 그럼요. 이렇게 보셨는데 그것은 많은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통해서 증언을 해준 내용들. 네. 이용호 의원이 그런데 친윤 공부 모임이었던 민들레 모임 공동 간사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의 분하다 이런 분석 기사도 나오는데 그런 분석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윤핵관의 양대 축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주호영 의원을 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하는 역할을 뒷받침해 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분화된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표심이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받은 61표가 초재선에서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중진들에게서 많이 나왔는지 이용호 의원이 받은 표가 중진 의원들이 그래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일방적인 통행 우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정당 미래가 없어. 우리 수도권에서 다음번 2024년 선거 어떻게 치러? 큰일 났어. 라는 견제인지 저희가 표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국민의힘에 깨어있는 의원들이 42분이라도 있구나. 일방적인 통행, 대통령실이 장악하는 그러한 국민의힘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 직후에 국민의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이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시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원들이요 굉장히 현 상황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느 누가 이렇게 호가호위를 하면 그걸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호가호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에 뭔가 변화는 필요한데 우리가 이게 정보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막 휩쓸려 가서는 될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좀 약간 변화를 추구한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좀 약간 박수로 하지 않고 비밀로 이렇게 좀 투표를 하면 변화를 조금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이 조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가야 될 텐데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지금 윤리위 징계 문제 관련해서는 이걸 그만하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둘 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김상일 특보님이 아주 정확한 분석을 예.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분들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 너무해. 어떻게 대통령한테 윤핵관한테 당을 향해서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양도구육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징계해서 이준석 대표는 쫓아버려야 돼. 그렇게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폭력적인 권력의 폭력적인 행위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분들이 거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정당하다. 이준석 대표 네가 말을 함부로 했으니까 너는 쫓아내야 돼. 이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리위원회라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당의 기구가 윤핵관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오늘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냥 오늘도 밝혀진 게 이제 문자 노출. 그렇죠. 말씀하시는 정진석 거죠? 비대위원장과 예. 유상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이에 문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징계해야 돼. 그러니까 뭐 성상납 사건 갖고 기소가 되면은 그때 뭐 제명해야죠. 제명 처리해야죠. 이런 식의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건 지난 8월 13일 날 했던 문자라서 지금이랑 상관없어요. 네. 그때 제가 평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예. 지금 비대위원장 신분에서 네.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시를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정진석 비대위원장 해명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당과 당원들에게 퍼부은 날 아닙니까? 양도구육 나왔고 이 XX 저 XX 나왔고 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당연히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과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네. 8월 13일 양두구육 발언 때 문자다. 그때 나는 평의원 신분이었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유상범 의원은 어쨌든 윤리위원직을 이제 사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의 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윤리위의 독립성 문제가 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요구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식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어떠한 권력을 가진 분들, 윤핵관 분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물론 본인들은 의견 개진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핵심 측근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어떠한 막말했다고 해서 당대표를 징계한다면요. 지난 대선 후보 과정 중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요. 저런 당은 없어져야 된다, 해체해버려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막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마 저러한 막말에 자유로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됐지만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열흘 정도 윤리위원회를 앞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원 의원은 9월 28일 열릴 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거를 징계조차 심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때도 안 한다면은 이것은 특정인을 향한 하나의 집단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좀 합리적인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이제 착수했는데 이게 예정된 시나리오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하나둘씩 좀 드러나는 듯한 느낌? 뭐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저런 문자를 보면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럼 사실상 그러면 배우가 비대위원장이 돼버린 셈이잖아요. 그럼 그 배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예. 않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정치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정치를 굉장히 되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 국민의힘이 법원에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법자제를 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면 정치적인 비판, 정치적인 결단, 정치와 관련된 사안 이런 거는 권한에 의한 판단을 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당내에서 당대표와 관련된 일을 윤리위가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 뭐예요, 그럼? 저는 그 국민의힘 윤리위야 말로 사법자제를 해야 되는 지금 기구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윤리위가 저렇게 활용되면은요,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너무나 쉽게 전 당원들이 준 권한을 탄핵해버릴 수 있는 기구가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초법적인 기구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은 체계가 있어가지고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모든 게 위임이 돼가는 체계인 건데 정당의 체계가 윤리위가 당대표를 저렇게 탄핵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상은 위임된 권한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태고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인데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원권 정지를 연장하는 뭐 이것도 가능할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다 보십니까? 더 높은 그러한 예. 강도의 징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규에 의하면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 나오겠죠. 당원권 정지는 최대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당 권고할 수 있고요. 예. 제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명까지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탈당 권고나 제명은 뭐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건데 예. 제명을 하게 되면은 네. 비대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비대위원회에 이준석 대표 제명이라는 부담감을 비대위원회에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탈당 권고, 본인이 탈당 안 한다고 그러면 열흘 후에 자동 탈당이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그냥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버리면은 그냥 2024년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 측은 징계하면은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에도 제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이걸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이었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이거는 철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 자, 총리도 좀 몰랐다고 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바로 철회를 결정했다. 지금 총리 답변은 이런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재정 분야를 10수년간 해온 사람이에요. 국회에서는 뭐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이 뭐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수석 전문위원 하는 한 분 정도 있을까 이런 정도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총리는 저 뭐 이렇게 한 8,000개 넘는 사업을 세세하게 다 보고를 받았을 리는 전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같은 측면에서 대통령도 몰랐을 수 있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어쨌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셨을 가능성이
총리보다는 대통령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뭐 YTN에서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그 대통령실이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던 사안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프로시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실이 심의를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의논하는 데가 있죠. 그럼 어디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실일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실이 이거를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예산은 왜 들어갔냐?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호실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대통령실을 제가 경험한 제 경험치로만 보면 경호실이 굉장히 폭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경호실에 대한 어떤 예우 내지는 이해 이런 게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이걸 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반발도 있었고 대통령이 바로 철회를 지시해서 이게 논란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거 영빈관 신축 문제 누가 결정한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얘기하고 싶겠죠. 김건희 여사가 이거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과한 공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호처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마 총무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을 것이고 수석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실무자가 당연히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명의로 이런 식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도 아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지만 영빈관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죠. 외빈 접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 없으니까 필요하긴 한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거쳐야 될 여러 단계의 검토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대통령께서 청와대 영빈관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바꾼다면 국민에게 또한 국회에게 어떠한 제대로 된 설명,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냥 수석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재부에다가 예산안 좀 태워봐, 마련해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난맥상이 벌어진 것은 상당히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백한 해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고 누가 이걸 처음 결정을 했고 지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번 국정감사 내내 저것 때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면 비서실장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누가 지시했냐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 정기국회 들어가면 이거 누가 했냐, 누가 지시했냐 해명해라. 해명 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아니면 국정조사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담감을 미리 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장의 지금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전선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로도 오늘 넓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물었는데요.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의 발언 잠시 또 듣고 오시죠. 해야 될 수사실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수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장관이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할 거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 내가 지휘해도 되냐 이렇게 바로 역공을 펴는 아주 신경전이 날석에 오가는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 의원의 질문, 한동훈 장관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이니까 뭐 야당이 됐을 때 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장관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다 이례적인 거예요. 일단 저 공간이 국회잖아요. 근데 야당 대표한테 이재명 사건 이렇게 하는 게 네. 도움이 될까요? 협치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답변도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인 데다가 자기 감정을 실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맨 마지막에 한 답변 저거 위주로 가야 돼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기조로 가고 아주 불가피할 때만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검찰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검찰에 친한 사람들을 요직에 다 자기가 안 친 사람으로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신호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저렇게 자기 감정을 실어서 그 마치 신호를 보낸 듯한 저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보기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질문을 하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재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질문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과연 법무부 행정을 잘 아는 분이냐? 이분이 과연 질문자로서 적당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간 감정이 들어갔지만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비판할 건덕지가 저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이나 질의할 때는 제대로 좀 준비 좀 하시고 철저하게 예행 연습도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씨가 범행 당일 이 범죄를 미리 계획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 노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다른 색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이른바 양면 점퍼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직후 옷을 뒤집어 입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한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아직 범행과 연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유치장 유치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재물 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찾아가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틈에 꽂아두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여야는 정치 분야 현안들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설전들이 벌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878억 원을 투입하려다 하루 만에 백지화된 영빈관 건립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난맥상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영빈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관 없는 나라 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거의 다 있습니다. 네. 여야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곤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앞세워 김 여사 특검법은 이 대표 수사 물타기란 여당 공세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촉구했습니다. 해야 될 수사질을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문제 삼으며 일진일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첫 번째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횡령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 유출 정황을 처음 포착한 건 지난 7월입니다. 쌍방울 사건 수사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당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수사를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 소속 수사관 A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를 기밀 유출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 등이 담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관 A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쌍방울 임원 B씨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자료 출처를 몰랐고 영리적 목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쌍방울 사건 수사기밀 자료가 발견되자 두 사건 수사팀을 통합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전환사채를 편법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든 범죄 수익이 이 대표 변호인단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사실상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결론이 나기까진 갈 길이 멉니다. 수사 자료가 유출된 직후 쌍방울그룹 전 현직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검찰은 지난 8일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 2억 5천만 원은 이례적으로 소액이고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를 볼 때 쌍방울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진행했던 대북교류 행사 비용을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무성한 의혹과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채소와 식품값을 중점 관리하기로 하는 등 고물가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등한 채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출을 포함해 수급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라면 등 식품 가격도 매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외국 자본이 미국에 쏠리게 되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3.5%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1% 정도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는데 지금같이 국제 자금 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와 수출이 줄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당장 올 겨울 유럽의 에너지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순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앞서 정부는 넉 달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소매 판매는 5개월째 뒷걸음질이고 기업의 재고 증가율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무역 수지는 6개월 내내 적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생산이라든가 출하 쪽이 훨씬 더 감소하면서 고용 또는 투자 쪽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아마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탓에 총체적 복합 위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여름처럼 날이 후텁지근했습니다.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아 꽤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 광주 17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2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